정의기억연대의 안성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회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모금회 측은 자신들이 경기도에 지역의 쉼터 매입을 요청했다는 정의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도 후원금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운영진이 할머니들을 홀대하고 후원금도 횡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왜 후원이라고 지금 안 하겠습니다. 서울 당산동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학생이 599명인 이 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이어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3 등교를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4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수술실 25곳이 폐쇄됐습니다. 접촉했던 의료인 등 검사 대상이 600명이 넘어서 대규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모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N번방 사건 같은 성착취 범행을 온라인이 아닌 경남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해온 성매매 조직이 경고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그동안 언론들의 의혹 보도와 해명이 이어지던 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검토하고 있고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조사를 거쳐 위법이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첫 소식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현금으로 법인 자체가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기부법인의 사업 행태가 아닙니다. 네, 목적 사업에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진 장관은 정의연 측에 22일까지 증빙 자료를 내라고 했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말소할 겁니까? 그 증빙 자료를 보고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에 대한 당 조사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다만 이해찬 대표 측은 제명 등 윤 당선자의 거취까지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함께 윤 당선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앞으로 열심히 그 문제에 관해서 놓치지 않고 해나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드린 거고요.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야 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이번에 터졌을 뿐 오래전부터 골마왔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경기 안성쉼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쉼터는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정의연이 구매했죠. 감독권을 가진 공동모금회가 5년 전 이 쉼터의 회계를 평가했는데 최하위 F등급을 줬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의연이 이 쉼터를 매각한 건 이 낙제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정의기억연대의 경기 안성 쉼터 사업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이 건물을 살 때 들어간 매수 비용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평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계평가 결과는 최하위 등급인 F였고 사업평가도 C등급이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회계 부문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겁니다.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 서류를 제대로 안 갖추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도 평가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F를 받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닌 상황이고요. 위안부 생존자들의 활용률이 미흡하고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해서 사업평가에서 C가 나왔었고요. 공동모금회는 정의연의 전신 전대협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향후 2년간 모금회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할머니들을 모시기 힘든 안성에 쉼터를 마련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금회는 정대협에 시정 요구 공문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보완을 하고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에서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라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정대협은 결국 2016년 11월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쉼터 건물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 오는 8월 안성 쉼터 매각 대금이 환수되면 기탁자인 현대중공업의 동의를 받아 사용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서울에서도 먼 이 경기도 안성 쉼터를 매입할 때 이 세 기관 중 누가 가장 먼저 제안했느냐가 논란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공동모금회의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밝히자 모금회가 펄쩍 뛰며 반박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경기 안성에 쉼터를 매입한 건 지난 2013년 10월. 하지만 이미 1년 전 서울의 한 교회에게서 서울 마포구의 단독주택을 쉼터로 기부받아 할머니들의 이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포에 이미 쉼터가 있는데도 기능이 중복되는 안성의 쉼터를 사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의기억연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업을 꼭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도 언론 인터뷰에서 공동모금회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경기 지역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안성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안성에 적합한 주택을 찾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공동모금회 측이 사업 마감 시한 등을 이유로 경기도로 알아보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회의 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이 기부금 10억 원은 쉼터 후보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적합한 건물을 사기에 부족했다는 설명도 논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당시 마포구 성산동의 단독주택 거래 자료를 전수 확인한 결과 매매 대금이 10억 원 미만인 거래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지금 이 논란에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 어린 시절 고통을 평생 안고 싸워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겠죠. 이미 16년 전 위안부 피해자 실미자 할머니가 정대협을 향해 쏟아냈던 이 강한 배신감이 뒤늦게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유언장 내용은 이번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와 매우 흡사합니다. 심할머니의 기록을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 기억의 터입니다. 2016년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서울시 등이 조성한 이곳에는 피해 할머니 2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한 고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네, 정대협에서 그때 이제 명단을 저희한테 주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파악 중이에요. 정의기억연대 측은 기록물이 아니라 상징물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비판적이던 심할머니를 일부러 빠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할머니는 2004년 피해 할머니 32명과 함께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 행위와 시위 동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당시 내놓은 성명에서는 정대협 관계자들을 겨냥해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는 일이라며 수요 집회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최근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과 맞닿는 대목입니다. 저는 수요 대본을 마치랍니다. 마치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작고한 심할머니는 유언장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도 언급했습니다. 수십 개의 통장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린다며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심할머니의 유언장과 관련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윤미향 당선자에게 정의연의 안성 쉼터 건물을 소개한 인물 이규민 당선자죠. 이 당선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모금 활동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모금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안성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 안성 시민들은 6,800만 원의 성금을 냈고 안성시는 시가 소유한 공원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규민 민주당 당선자는 소녀상 건립 추진위 상임 대표를 맡아 모금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아픈 역사도 꼭 기억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고. 그런데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던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달리 안성 추진위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상 건립 관련해서는 안성에서는 등록된 게 없으세요. 여주나 동두천은 있으시거든요.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 광역단체의 모집 계획과 사용 방법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금액 사용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강연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비용이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당선자는 소녀상 모금액에서 강연료의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별도 특별 모금으로 채웠습니다. 이 당선자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상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기부 단체로 자세한 걸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을 때. 이 당선자에게도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 나눔의 집 비리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고 이곳 직원들이 나눔의 집에 횡령과 학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건물을 사실상 점거했는데 구자준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명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취재진을 발견하자 건물 안쪽에 있는 직원들이 황급히 이불로 창문을 가리고 입구로 들어서는 취재진을 막아섭니다. 죄송한데요. 아직 외부인하고 접촉이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직원 10여 명이 운영진의 내부 비리를 주장하며 건물을 사실상 점거한 겁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 집 본관 건물입니다. 직원들 간 내분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현재는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할머니들 뵈러 가면 무조건 직원들이 나와버려요. 그 앞에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 비리 의혹을 주장하는 직원들은 운영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써야 할 후원금을 횡령하고 할머니를 홀대하거나 막말을 하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런 주장이 도리어 거짓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기네 얘기대로 제가 한 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할머니들하고 24시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죠. 후원금 횡령과 학대 의혹에 경기도가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서고 경찰도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운영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나눔의 집 내부 갈등에 외부인과의 접촉조차 차단된 할머니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마찬가지로 나눔의 집도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제대로 가지 않았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지난해 걷어들인 후원금만 25억 원이 넘는데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6,400만 원만 갔습니다. 후원금의 2.5%죠.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간 것인지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동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는 6분.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8명 중 3분의 1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곳의 관리와 운영을 관장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지난 한 해 들어온 비지정 후원금은 25억 원이 넘습니다.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은 돈인데 이 가운데 법인 측이 나눔의 집 시설 전출금으로 쓴 돈은 6,400만 원뿐. 비지정 후원금 전체의 2.5% 수준입니다. 나눔의 집이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라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2억 9천만 원 가까이 보조금을 줍니다.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운영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후원금 중 상당액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법인 측에 누적된 자금은 65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할머니들이 생활한 시설은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수익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하자라고 정식으로 채택되지도 않았고 할머니들이 이 방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고 저희가 둘 수도 있어요. 후원금 사용처 관련 의혹이 커지자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조국 대 최순실. 네. 한동안 뉴스에서 잘 안 나왔던 인물들인데 네. 조금 더 뜬금없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미향 당선자를 빗대는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으시면 차도 못 닦고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윤 당선자를 조국 전 장관에게 빗대면 지켜야 하는 존재고 네. 최순실 씨에게 빗대면 이제 버려야 하는 존재.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을 한번 보면요. 윤 당선자가 조국 전 장관과 처지가 비슷하니 지켜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제2의 조국을 만들지 말자 이러고 있고 반면에 기업 돈을 받았으니까 최순실 씨와 다를 게 뭐냐며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이 당 지도부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보기에 윤 당선자는 조국 전 장관입니까? 최순실 씨입니까? 지금까지는 조국 전 장관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보면 민주당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정식으로 그 안성 쉼터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의연과 윤 당선자를 감싸던 김 원내대표가 오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겁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당선자뿐 아니라 지지 선언을 한 민주당 의원들까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저 의원들을 호위무사 16인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윤미향 지지 선언을 했던 민주당 의원과 당선자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들 중 약 3분의 1이 시민단체 활동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세력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시민단체, 노동계, 운동권, 친문 지지층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윤미향 당선자가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시민단체를 신경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계 맞아. 저분은 이제 이규민 당선자잖아요. 네. 윤미향 당선자가 안성에 쉼터를 살 때 소개해준 사람인데 뭐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이규민 당선자도 제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강성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이 당선자가 비문 대표 주자인 이재명계라는 건데요. 민주당 게시판을 보면 유일한 이재명의 남자 이규민, 이게 다 이재명을 제때 제명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개파 따지는 것 자체가 뭐 옛날 정치 느낌이긴 한데 네. 일단 이 당선자가 이재명 개 이건 맞습니까? 지난 2018년 3월 안성 평화의 소녀상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이규민,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억울한 위안부들처럼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 안성의 이규민 공동대표님을 포함해서
이규민 당선자는 이 지사가 당선되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경기도 산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도 지냈습니다. 그러면 가깝긴 가깝군요.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개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오늘 이 지사의 최측근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규민 당선자와 이 지사의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건 맞지만 측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치권으로 번지긴 하겠지만 이 문제는 계파나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 위안부 할머니와 순수한 기부자들의 문제라는 점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병원 내 집단 감염으로 큰 악몽을 겪었던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수술실 간호사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본관 3층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일하는 29살 간호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까지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는 16일 미열 증세가 나타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이 간호사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밀접 접촉한 동료 간호사 3명은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분은 무증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한 분은 5월 18일에 일단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함께 수술실에 들어간 간호사 1명,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접촉한 간호사 2명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확진된 간호사들이 근무했던 이곳 본관 수술실 25개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본관 3층에서 예정됐던 수술은 다른 건물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결혼하고 안 되고 수술장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병원 측은 확진 간호사들이 폐쇄된 수술실에서 일한 점을 고려해 외래 진료도 정상 운영했습니다. 병원은 확진 간호사들과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를 623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347명은 오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고3 등교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먼저 등교를 시작한 직업전문학교 남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19살 남학생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7일 도봉구의 한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학생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이 학교는 폐쇄됐습니다. 이 건물로는 접근할 수 없고 이 건물 밖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임시 폐쇄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지난달부터 등교를 시작했는데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학교에 나갔습니다. 재학생과 교직원을 합치면 600명이 넘어 다수의 밀접 접촉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고3 등교를 앞두고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걱정은 많이 되죠. 학교 가는 게 맞는 건지는 아직까지 저도 이렇게 혼동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고3 등교를 예정대로 시작하고 상황을 봐가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으로서 최선의 대안을 찾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학교 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유지에 노력하는 한편 고교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를 태운 택시기사 부부에 이어서 이 사람의 4살 손주, 또 택시를 탔던 승객 2명도 감염됐습니다. 학원 강사의 수강생이 갔던 노래방과 PC방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됐지만 자신의 직업을 숨겼던 인천 학원 강사. 이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만 현재까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원 강사를 택시에 태웠던 택시 기사와 배우자에 이어 함께 인천집에 머물던 4살 손자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이 택시기사의 택시를 탔던 승객 중국인 부부도 확진됐습니다. 학원 강사 탑승 이후 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143명의 승객은 일단 파악됐지만 현금을 낸 승객들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택시 탑승객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그 예상외의 상황, 정말 무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겠다는 것을 학원 강사의 수업을 들은 6명도 확진됐는데 수강생 중 1명과 친구가 들린 코인 노래방, PC방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을 다녀간 아버지와 아들이 감염됐고 집에 있던 어머니도 확진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학습지 교사로 접촉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습지 수업을 받은 학생 34명과 같은 센터 소속 교사 30명이 자가격리됐고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다 PC방과 노래방이 한 건물에 있어 또 다른 집단 감염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천욱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마트에서 못 쓰니까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신 평소에 안 사던 단가 높은 제품이 잘 팔립니다. 홍유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장 볼 때에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형마트 같은 곳에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던가 재난지원금을 쓰려는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편의점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고객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전에는 손님들께서 상품을 하나 두 개씩만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엔 아예 바구니로 이것저것 다 담아서 장을 보시는 분위기입니다. 생필품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헤어 제품 진열대 공간은 금세 비었습니다. 대형마트나 정육점에서 구입하던 육류도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이런 육류를 편의점에서 장 보는 손님들도 늘었는데요. 국산 돼지고기 매출은 일주일 사이 60% 넘게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선 남성용 면도기와 화장품 매출이 일주일 전보다 45% 넘게 증가했고 GS25와 CU에선 주류 중에서 가격대가 높은 와인이 많이 팔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아 여윳돈이 생기자 상대적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겁니다. 사오지 않은 거를 또 사게 되고 그렇죠. 편의점 업계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특수를 누리면서 할인과 1+1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임상실험에서 참가자 모두에게 코로나19 항체가 생겼다는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 발표 덕분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길이 열리는 걸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첫 임상시험은 18세 이상 55세 이하 성인 남녀 4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명씩 3그룹에게 각각 다른 양의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해 효과를 지켜봤더니 모든 그룹에서 항체가 형성됐고 이 가운데 8명에게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We are already seeing an immune response at the level of people who've been infected with this virus and are believed now not to be susceptible to further disease. 조만간 시작될 이상 임상시험에서는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포함해 600명이 참가합니다. 오는 7월 수천 명이 참가하는 3상시험을 거치고 4상까지 완료하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백신이 일반인들에게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사의 주가가 20% 가까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뉴욕 증시 전반이 훈풍을 탔습니다.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등 세계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모더나의 백신 후보 물질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핵산 백신이라고 하는데 결국 신속한 개발도 가능하고 단기간 내에 대량 생산이나 활용도 가능해서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확한 부작용 등이 알려지지 않아 백신 개발 성공 여부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 개발 소식만큼이나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매일 말라리아 치료제를 먹고 있다고 공개한 겁니다.
이 검증 안 된 약물을 복용한다는 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방송사 앵커마저 그러다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 맨 앞자리에 앉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스크를 턱까지 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을 SNS에 올리며 CNN은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스크를 왜 안 쓰느냐고 자신을 비판했던 기자를 조롱하려고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자신이 매일 복용하는 약이 있다는 사실도 깜짝 공개했습니다. 과거 신의 선물이라고 본인이 극찬했던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I happen to be taking it.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Right now, yeah. A couple of weeks ago, I started taking it because I think it's good. 그러나 검증도 되지 않았고 부작용도 있는 약을 대통령이 또 홍보하고 나서자 친트럼프 성향 매체조차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놨습니다. It will kill you. I cannot stress enough. This will kill you. 세계보건기구 WHO의 총회연사를 건너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중국 책임론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They're a puppet of China. They're China-centric, to put it nicer, but they're a puppet of China. 그러면서 WHO를 향해서는 이달 말까지 중국 편향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고 WHO에서 탈퇴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절정을 이루던 3월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들의 반중 정서는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5개월여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에 주력하는 건 이런 미국민들의 정서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국의 이런 계속되는 공세에 화가 난 중국의 유탄을 맞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미국의 대표 동맹국인 호주에서 난 쇠고기나 곡물에 대해 수입 중단, 불매 운동 등 경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호주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전시장이 시식을 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중국은 호주에서 해마다 80만 톤씩 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고객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돌연 일부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多批次输华牛肉产品存在违反双方主管部门共同确定的检验检疫要求的情况。 그러나 표면적 이유와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코로나 중국 책임론에 동조한 호주에 대해서 보복을 개시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We can respectfully have a difference of view from that's been put by China. 이 발언 이후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호주산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며 반발했고 관영 매체 편집장은 호주를 씹던 껌에 빗대며 가끔 돌에 문질러야 한다고 모욕했습니다. SNS에는 이에 동조하는 중국인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很多人在还没有去医院的时候就已经在家中无法清醒过来了。这些数据其实都没有被统计进去。 시진핑 주석은 어제 세계보건기구 연설에서 중국의 코로나 대응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这项工作需要科学专业的态度，需要世卫组织主导，坚持客观公正原则。 그러면서 호주산 쇠고기에 이어 호주산 보리에도 반덤핑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동맹국에 대한 보복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어제 홍콩 의회의 모습입니다. 이 친중파와 반중파 의원 간에 난투극이 벌어진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주화 시위가 잦아든 틈을 타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려 하면서 현지에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앉은 여당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릅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규정집을 찍고 바닥에 드러눕는가 하면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는 의원도 있습니다. 반중파 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한 건 친중파인 여당 의원들이 통과시키려는 중국 국가법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사람을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중국 중앙정부가 이달 내 처리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wo of the bills have been delayed for a very long time, and they are the National Anthem Bill and the Patent Amendment Bill. 반중 정서가 강한 홍콩 시민들은 그간 국제축구 경기 등이 시작되기 전 의용군 행진곡이 연주되면 야유를 보내거나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홍콩 시위가 잦아들자 중국 정부는 반중 진영에 대한 압박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4일天安문 시위 기념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반중 시위가 예고되는 등 민주 진영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홍콩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긴급 사태를 일부 지역만 해제하면서 해제가 안 된 지자체의 반발이 심하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굳이 해제하지 않아도 이 도쿄나 오사카 거리는 알아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섭 특파원입니다. 한 달 만에 열린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에 손님들이 입장하면서 이 말을 내밉니다. 발열 검사에 응하는 겁니다. 영업을 재개한 백화점에는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서고 대형 전자상가는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붐빕니다. 지난주 일본 정부가 39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해제했는데 도쿄와 오사카 등 미해제 지역 8곳에서도 시민과 상인들이 알아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주요 지역의 유동인구를 조사했더니 전주에 비해 도쿄는 22%, 오사카는 4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상점 계산대나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몰리는가 하면 동네 식당에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소정당은 봉쇄령을 그만 풀라며 시위를 벌였는데 발언자가 계속 기침을 해대는 바람에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갑자기 한국을 예로 들며 방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気を緩めてはならないと韓国やドイツの例を見てもですね、第2波はやはり来るものと思わなきゃいけないと。 GDP의 2분기 연속 감소, 상장기업 파산, 소프트뱅크 그룹 창사 이래 최대 적자 기록 등 이미 코로나19로 일본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아베 총리는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일어났던 N번방 사건, 이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찍어서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붙잡혔는데 피해자 15명 대부분이 미성년자와 지적 장애인입니다. 먼저 탐사보도팀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 한 도시의 오피스텔. 지난 3월 미성년자와 지적 장애인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이곳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오피스텔 방에는 일부 피해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일당은 두목격인 40대 정모 씨와 20살 전후인 11명의 남성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와 조건 만남 어플로 피해자 15명을 유인한 뒤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 성폭행도 자행됐습니다. 협박에 못 이긴 청소년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만 300여 회 성매매를 해야 했고 조직은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정 씨 일당을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검거된 가해자 12명은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범죄 조직처럼 움직였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할 때 여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복창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N번방 사건 못지않게 악랄했습니다. 이어서 탐사보도팀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당의 두목격인 40대 정 씨와 11명의 가해자들은 지역 선후배나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선 서열을 나누고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두목격인 정 씨가 주로 성매수남인 척 어플로 미성년 여성을 모텔방 등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러면 곧이어 행동대장격인 황모 씨 등 3명이 방으로 난입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매매로 내모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들은 이를 조건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면 강제로 성폭력 등의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이름과 학교명을 복창하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또 피해자의 탈출을 막기 위한 합숙 오피스텔 관리책과 성매매 장소까지의 운반책도 따로 있었습니다. 30 여자애들 있으면 남자애들이 하나씩이라도 따라다니더라고. 변호인 9명을 선임한 정 씨 일당은 울산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피대 탈옥수 신창원이 교도소 독방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가 결국 신창원의 방에서 CCTV를 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도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탈옥한 신창원은 2년 6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신창원이 수감된 광주교도소의 4.6제곱미터 크기 독방에는 CCTV 한 대가 있습니다. 신창원은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감시받는 건 인권 침해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CCTV로 감시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러 차례 자필 진정서를 보낸 겁니다. 인권위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교정당국은 결국 신창원 독방 CCTV를 지난달 제거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신창원 인성검사 결과와 수용생활 등을 근거로 탈옥 가능성이 낮고 자살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과도한 인권 침해는 용납돼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도주와 자해 경험이 있는 신창원에 대해 CCTV 감시를 중단해도 될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자해, 자살, 도주 우려로 CCTV 감시를 받는 수감자는 1,234명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자들의 CCTV 제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CCTV 설치 기준뿐 아니라 명확한 제거 기준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숨진 경비원이 폭행 피해를 호소한 날에 동선도 확인됐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검정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15분쯤 뒤 이 남성이 골목을 빠져나오자 다른 남성이 뒤따라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 씨가 지난달 27일 형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유족에 따르면 최 씨는 형을 만나기 전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CCTV가 없는 경비실 안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다친 최 씨는 점심시간에 형을 찾아가 하소연하며 살려달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형을 만난 뒤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시 이곳 경비실로 돌아와 근무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틀어져가지고 코가 뚱뚱 부었더라고. 그러니까 우선 약 먹고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최 씨는 입주민에게서 형에게 폭행당했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음성 녹음 파일에 담긴 폭행 피해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입주민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군에서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기강 해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약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박격포 포탄이 민가 인근까지 날아가고 해병대 최전방 초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육군 보병부대가 박격포 실사격 훈련 도중 오발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양주 노야산 훈련장에서 발사한 고폭탄 한 발이 2.2km의 목표 지점을 훨씬 지나쳐 인근 야산에서 폭발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장소는 산림청 소유의 야산이었지만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이처럼 민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포탄이 산을 넘어왔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굉음이 울렸고 산등성이에는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했습니다. 일반 포사격의 소리가 아니라 그거에 10배 되는 소리 때문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군 조사 결과 장약 장전을 담당하는 부사관이 사거리가 더 긴 장약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가 사격 재원은 정확히 산정을 했는데 장약 확인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군 조사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군의 기강회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3일에는 경기 김포의 해병부대에서 기관총 한 발이 북측으로 오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사관이 점검 중에 발이 미끄러져 팔꿈치로 격발기를 눌렀다며 북한으로 총탄이 넘어가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육군 소령은 회식 중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보직해임됐고 육군 소장은 5차례나 음주를 겸한 회식을 했다가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요즘 제주에선 사람 말고 해조류가 불청객입니다. 중국에서 온 괭생이 모자반인데 악취도 나고 선박 수업도 방해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제주의 한 해안가. 바위 위에 실타래 같은 갈색 해조류가 쌓여 있습니다. 걷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해상에서 발생한 거대한 괭생이 모자반띠가 조류를 타고 흘러들어온 겁니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썩어서 악취를 풍깁니다. 이 똑같은 일 진짜 해도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한도 끝도 없지. 예, 나오는 게. 조업에 나서는 어선도 괭생이 모자반이 큰 골칫거리입니다. 아주 그냥 진짜 스쿨에도 계속 감기고 여기 좀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그냥 감겨가지고서 꼼짝을 못해 지금. 국거리로 쓰는 참모자반 등과 달리 괭생이 모자반은 식감이 나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묻거나 퇴비로 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170여 명의 인력과 수억 원 예산을 들여 괭생이 모자반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껏 수거한 양은 150톤이 넘습니다. 어항관리선을 투입을 해서 해상에서 수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해안에 이제 부착된 그런 괭생이 모자반에 대해서는 바다 청정 지킴이를 이제 동원을 해서 수거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길이 2km의 괭생이 모자반띠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제주 해역으로 대거 유입될 거란 관측에 제주도는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어둠이 내린 하늘, 낙뢰가 내려칩니다. 나무에도 떨어지고 도심에도 몰아치죠. 지난해 우리나라에 떨어진 낙뢰 6만 6천 번이나 됐는데요. 최근 번개를 동반한 호우주의보가 잦은 상황에서 전기차 운행이나 야외 휴대전화 사용 위험하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낙뢰는 구름에서 지면으로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번 맞으면 80%는 즉사합니다. 먼저 낙뢰 칠 때 우산 써도 괜찮을까요? 실험 영상을 보시죠. 똑같은 높이의 마네킹에 인공 낙뢰를 떨어지게 했더니 우산을 쓴 마네킹에 낙뢰가 떨어지더니 우산대를 따라 통과하는데요. 우산이나 낚싯대, 또 골프채처럼 이렇게 뾰족하고 금속성의 물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자파가 나오는 휴대전화는 어떨까요?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와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을 때의 실험 결과 반반 비율로 큰 차이 없었는데요. 휴대전화 전자파, 낙내와 전혀 다른 주파수라 영향 없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금속 재질의 귀걸이나 목걸이도 낙내 위험 매우 적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낙내 치는 날 전기차 몰아도 되냐 이런 문의도 많은데요. 낙내가 떨어져도 차량 외부로 흘러 이렇게 타이어를 통해 땅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전기차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 내부는 안전합니다. 다만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 야외에서의 충전은 위험합니다. 한 가지 더, 낙내가 칠 때 야외에 있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 밑에는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10m 이상은 웅크린 자세로 있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철강기업 포스코가 제품 생산뿐 아니라 운반도 하겠다며 물류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운업계는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최근 물류 자회사인 포스코 GSP를 올해 안에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사내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는 물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마찬가지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철강 제조는 포스코에게, 그리고 물류는 전문 물류 업체에게. 업계는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이 결국 해운업의 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물류 자회사가 일종의 수수료인 통행세를 걷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해상 기업의 운임 자체가, 그래서 수입 자체가 한 10% 정도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해운산업 연간 매출이 30조 원인데 그중에 3조 원에서 5조 원은 우리 물류 자회사에 나가는 겁니다. 포스코는 해운업 진출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룹 내 물류 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화, 스마트화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행사 논란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에는 전체 물량의 30% 이하만 배정하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참 불안한데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네르지 디플로 교수 부부가 한국에 조언을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역대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디플로 MIT 교수와 공동 수상자이자 남편인 바네르지 교수. Crisis, growth has slowed down.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easy to get obsessed with growth. I think this is the wrong way to go. 코로나로 닥칠 경제 성장률 저하보다 중산층이나 취약계층이 빈곤에 빠지는 빈곤의 함정을 더 경계했습니다. 급격한 빈곤층 증가를 막지 못하면 성장은 고사하고 추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등 돈 풀기가 포퓰리즘이란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It is harder to get people and countries out of poverty traps, and it's going to be much more expensive than if we could do something now to avoid them falling into those poverty traps in the first place.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도 주목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신뢰를 잃었다며 틈새를 노리면 제조업 인프라가 고도화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Korea is going to immediately benefit from this need to diversify. 한국과 미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된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은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다음은 최고의 달인 세계를 보여주는 고수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이번엔 몸으로 말하는 사람들, 스턴트맨의 이야기인데요. 고된 체력 훈련과 무술 교육을 마치고도 살아남기 어려운 스턴트맨의 세계를 김민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격투씬, 입이 아닌 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찔한 높이의 건물들 사이를 뛰어넘고 공 하나만 손에 쥔 채 건물 외벽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얼핏 주연 배우의 연기 같지만 그 뒤엔 11년차 베테랑 스턴트맨 천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순간순간 지나가요. 남이 봤을 때 절대 못 알아보거든요. 어려운 그런 스턴트 같은 거를 끝냈을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고강도의 체력 훈련과 무술 교육은 필수. 간단한 와이어 액션 촬영일지라도
통상 2년의 훈련은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체력 운동은 1시간씩은 하는 것 같아요. 전신을 어떻게든 다 빠르고 튼튼하게 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선 기본인 구르기 동작조차 취재기자처럼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동작은 맞아요. 그렇게. 이토록 인고의 시간을 겪은 뒤에야 힘들게 이뤄낸 고수의 자리지만 부모님에겐 마음껏 자랑하기도 어렵습니다. 나 어제 차 부딪혔어. 나 어제 옥상에서 와이어 밀고 떨어졌어.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걱정 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스턴트맨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제법 많은 비가 내린 뒤 공기는 한결 상쾌해졌죠.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도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은 비 소식은 없지만 내내 구름이 많아서 맑은 하늘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데요. 내일까지는 두꺼운 빨래는 미루시는 게 좋겠고 또 주 후반에는 또 비 소식까지 있어서 세차도 다음 주로 계획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볕을 가려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는 21도로 예년 기온 밑돌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서 이맘때 따뜻한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2년생, 즉 고3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든데 혼돈의 카오스 학사 일정을 맞이해 내일 등교하는 고3 학생들, 당장 이번 달 말 전국 연합고사를 시작으로 학사 일정이 줄줄이 있어서 다른 학년은 격주 격일로 등교하지만 고3만 매일 등교합니다. 200일도 안 남은 수능, 벅찬 입시는 따라가야 하고 코로나19 감염은 불안하고 역대 최악의 고3, 불쌍한 02년생이라는 말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나옵니다. 학교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또 학교 가면은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고3 학생들 내일 개학하면 이래저래 짜증이 날 겁니다. 입구부터 발열 체크하고 점심시간엔 친구들과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하루 종일 답답한 마스크도 쓰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한 명이 걸리면 간신히 문을 연 학교 폐쇄가 불가피하니까요. 학교도 학생도 번거로워도 예방이 최고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